이런 부분들 잘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주문 관리하고 뭐 현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직구 위주인데 상품을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제 고객들이 주문을 하겠죠. 네,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의 백오피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주문한 고객이 뭐 언제 주문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 국내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오전 주문 부분까지는 당일 배송한다 그러면 뭐 아침에 출근하셔서 한번 그 다음에 택배 마감이 3시다 그러면 뭐 11시, 12시나 1시, 뭐 2시 이럴 때 한번 하셔서 발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없어질 거예요. 데이터 1이 넘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배송 준비로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면 이제 국내는 예를 들면 오늘 내일 오전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송장 뽑아서 여기서 송장 입력 그죠? 여기 보면 송장을 이제 하나하나 입력할 때는 보통 택배 뭐 이렇게 해서 CJ 이렇게 해서 송장번호 넣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날 나갈 상품들 배송할 송장번호 딱 넣고 이제 이거를 누른 다음에 발송 처리 눌러주면 다음 스텝으로 배송 중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해외는 이렇게 해놓고 현지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주문 확인한 다음에 배송 준비 중으로 넘어오면 현지에서 구매를 해요. 뭐 파트너한테 맡기든 어쨌든 본인이 직접 가든 본인이 직접 가면 예를 들면 타오바오 상품이다, 뭐 아마존 상품이다 그러면 아마존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그 물건을 사고 이제 우리 배대지로 배송해라고 보내죠. 그 작업은 그 작업대로 하고 여기에서는 당장 송장을 못 넣잖아요. 해외 송장이 있지 국내 송장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해가지고 이 배송 지원 안내 있죠, 여기. 요걸 해주셔요. 배송 지원 안내를 누르면 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문구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장 입력 날짜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송장 입력 날짜 좀 넉넉하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배송 지원 문구를 매일 새로 쓸 수 없으니까 템플릿 하나 딱 정해서 템플릿을 카피해서 붙이시면서 뭐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송장 입력 예정 날짜를 넣으신 날짜 전에만 송장을 넣으시면 이제 페널티를 안 먹고요.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게 되면 배송 지원 안내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상품 준비 중으로 이동하고 배송 지원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저희는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상품을 소싱했던 사이트에 가서 개인이 한다고 치면 그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해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냐? 계약되어 있는 배송 대행지로 보내야죠. 해외 상품 뭐 여기저기 읽어서 상품 등록하실 때는 찾을 수 있게 URL 잘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구매 대행 쪽은 가격 변동이나 품절 이슈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때 보면 할인을 엄청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정보를 긁어와서 이제 상품을 열심히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미리 사놓은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 회사가 물건을 팔던 셀러가 해외에서 품절이 나 또는 행사를 이제 안 해. 그러면 이제 저희는 주문 할인가에 받았는데 막상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원래 가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이 내 상품이 아닌 경우는 그런 경우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있고 그런 리스크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지 구매를 하시고 나면 계약된 배송 대행사, 그러니까 배대지라고 얘기하는 그쪽으로 상품을 보내고 그럼 현지 창구에 상품을 수령하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고객이 중간에 문의가 와요. 제가 언제 뭘 구매한 사람인데요. 이거 왜 배송 빨리 안 와요? 그러면 그 개인이 하시거나 작게 하시는 분들은 현지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팩트를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선적을 했어요. 선적을 하면 국내에 이제 통관돼서 들어오는데 통관 과정이 보통 빠를 때는 뭐 그냥 1박 2일 정도면은 나오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구매 대행 쪽이 늘어나서 그런지 오래 걸려요. 특히 주의하실 게 그 명절 앞두고 있다던가 어린이날 앞두고 한 달 전 뭐 이런 때 있죠. 그런 때가 되면 그 관세청이 난리가 납니다. 세관이 물건이 쌓여가지고 빨리빨리 통관이 안 돼요. 세관은 누가 뭐 빨리 해달라 하면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들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물동량이 평소 물량에 맞춰 정해져 있는데 물량이 확 늘어나면 그 감당이 안 돼요. 결국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적했다면서 왜 안 오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관세청 유니패스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국내 송장 번호를 아마 미리 받으실 건데 선적을 하면 그 송장 번호를 치시면 현재 내 제품이 뭐 통관 절차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걸 데려가실 수 있고 그 고객분들한테 이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현재 통관 중이신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들은 그게 어쨌든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통관을 거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 클레임이 좀 줄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제 배송에 대한 트래킹 이슈는 국내 대형 쇼핑몰들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고객들 상대하다 보면
70~80%가 제 물건 언제 와요예요. 그 CS를 해결해주면 거꾸로 CS 전화 받는 게 확 줄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영업이나 다른 판매 활동에 집중할 수 있죠. 상품 소싱이나. 여기에서 그 개인 통관번호도 부여도 여기서 받아요. 예전에는 주민번호도 됐고 뭐 적당히 좀 넘어가는 게 좀 많았어요. 그 통관할 때. 근데 이제는 구매대행이나 직구 같은 경우는 개인 통관번호가 없으면 근데 통관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직구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개인 통관번호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상품 주문할 때 국내 해외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문할 때 빼먹고 그냥 주문해요. 그러면 이제 상품 주문 들어온 거를 고객한테 통관 전에 반드시 개인 통관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개인 통관번호가 왜 점점 강화되냐면 이제 직구 시장을 점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개인들이 화주고 특정 아이디 값을 가지고 계속 물건을 사니까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사면 리셀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구매한 그 이력이 다 남는 거죠. 그럼 그거를 뭐 재판매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점점 이제 보완이 되면 될수록 법규에서 벗어나는 뭔가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CS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CS의 메인은 배송 이슈, 또 한 가지 상품, 환불, 취소 이런 이슈예요. 두 가지예요. 시스템이 좀 보완이 돼서 트래킹을 뭐 푸시로 해준다든가 이러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상품의 품질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셀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작게 하시는 곳들은 현지 파트너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존이나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현지 셀러하고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물건 문제 있는데 어떻게 좀 해줘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정산. 반드시 계산하실 때 상품 원가, 그다음에 현지 내의 어떤 전체적인 배송비, 아니 국내 상품이면 국내 배송비, 그다음에 국내 상품인데 본인이 직접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물류를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3PL이라고 상고에 맡기고 이제 그런 데들하고 일할 때는 단순히 배송비가 뭐 택배비가 2,500원이에요. 그러면 2,500원이 다가 아니고요. 2,500원은 그냥 CJ 택배를 이용하는 택배 비용, 창고에는 보관 비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창고에 있는 상품을 어쨌든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하는 작업비가 있고 부자재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배송비가 돼야 돼요. 또 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상품 비용에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플랫폼 수수료, 예를 들면 네이버 같으면 맥스 한 5.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쇼핑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면 3%? 2%인가 3%?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다 원가로 반영시킨 다음에 나머지 순마진이 얼마냐 계산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상품 판매가를 책정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상품 판매가를 책정했는데 남들보다 훨씬 비싸다. 그럼 이 상품은 제가 하면 안 되는 상품인 거죠. 그 다음에 구매 확정 후 2길 그렇게 이제 정산을 받아요. 고객들이 물건을 받고 나 잘 받았어요 라고 클릭을 하는 건데 문제는 물건 받자마자 안 누르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구매 확정이 자동으로 돼요. 그럼 그 다음날 정산이 저한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상품 같으면 한 열흘, 그다음에 해외 상품 같으면 일단 3주 정도의 자금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감안하니까 사입 상품은 좀 다르죠. 사입 상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물건을 사서 들여놓은 거니까 상관없는데 사입 상품이 아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한 3주 정도 자금이 묶여요. 근데 이제 주문이 계속 들어오면 그걸 계속 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사면 페널티로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또 이런 악순환들이 안 되게 하려면 돌릴 수 있는 자본금 여유 같은 것도 조금 필요하고 그 규모에 맞게 조금씩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쿠팡이나 소셜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주 단위 정산도 있고 월 단위 정산도 있긴 한데 뭐 또 그게 100%가 아니에요. 뭐 70% 해주고 한 달에 30%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금 계획 반드시 세우셔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